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들에 대한 네 번째 징계 심의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13명 중에서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신을 꼬진된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법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사법농단에 연루된 13명 중에서 8명한테 징계 처분을 대법원이 했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예. 네, 13명 중에 8명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이제 2명은 불문 처리, 3명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의 어떤 행위를 살펴보면 이규진 판사 같은 경우는 그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그 소송과 관련해서 심증을 노출하거나 품위 손상 위반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소송에 예.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재의 사건을 보고하고 보고받고 이것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민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문건을 작성을 지시하거나 한소심 전략 문건을 지시하고 관련된 헌재 사건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고요. 예. 정직 6개월의 그 징계 처분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창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한다던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는 품위 손상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 역시 품위 손상, 소송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김모 노모 판사 같은 경우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된 그 수립과 관련해서 관여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품위 손상 행위는 있었다고는 인정을 했지만 네. 불문 처리한다라고 징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불문, 딱히 크게 바로 이해는 되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렇습니다. 불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드리면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징계에 이르기에는 그 혐의가 가볍다는 건가요? 경미하고 경미하다. 그 중대성이 약하다 그리고 관여 정도가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불문 처리를 하는 것이고 3명의 판사 같은 경우는 단독 판사 회의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조사는 했지만 혐의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13명 중에서 8명에 대한 그 징계 처분. 어쨌든 사법농단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징계위원회가 엄중한 징계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법조계 중론이 있었는데요. 법조 전문가를 보실 때 13명 중에 8명 징계에 대해서는 뭐 합당한 어떤 징계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법관 징계법에서 가장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게 정직입니다. 정직 예. 같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정직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6개월의 정직이라는 것은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 중에 높은 수준의 중징계에는 해당되는데 예.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법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징계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법관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대 수치가 정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이런 사법농단에 연루되고 재판에 개입된 판사들이 계속 판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정직기간 6개월이 지나면 판사로서의 업무 수행하는 데는 방해를 받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직, 감봉, 견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탄핵 논의에 앞서서 이렇게 셀프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태를 조금 수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이 무혐의 난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형사 사건이 수사가 완료돼서 기소돼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법관 탄핵의 필요성이 더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탄핵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뢰를 잃은 재판부가 계속 국민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탄핵이라는 파면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이고요. 예. 당연히 중요하게
만약에 이 범죄 사실에 그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은 이 탄핵 절차가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징계의 결정은 이 정직 감봉, 견책 처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사업 개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은 듭니다. 이 징계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법률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 정직 1년 이하로 이루어진 다 최대 그렇게 징계 나오잖아요. 범위는 예.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고 법관징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탄핵 이외에는 정직 1년밖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예. 사실은 그동안 이 정도 징계 이루어지는 판사님들은 대부분 사퇴하고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뼈아픈 어떤 과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수위도 수위겠습니다만 이번 징계로 인해서 법원이 사법농단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도 확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뭐 일전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거기에 예. 나아가서 이런 사법 개입을 한다거나 소송 관여를 한다거나 선고 기일을 추정하고 연기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락하는 것 자체가 이 헌법의 직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품위 손상에 이르렀다라는 법원의 일차적인 확인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걸 역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사법농단이 있었다라는 걸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다만 이것은 징계 사유에 불과할 뿐 범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주장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법관이 지녀야 될 직무 규칙이라든가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섰다는 것이지 이것이 아직 범죄에 유죄다, 무죄다 이르는 이런 것은 기준은 아직 아니다. 수사 예. 재판이 남아있는 단계여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의 징계에 대해서 양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요구도 있고 많은 목소리가 있는 만큼 뚜렷한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까? 왜냐하면 일전에 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실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징계 사유로 거론된 이 이해의 사유로 사실 진술을 받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 징계와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징계에서 인정된 사유는 아주 최소한의 사유입니다. 이 이외의 그 범죄 사실로 지금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도 높은 수사, 마지막 수사는 더 충실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씁쓸하고 너무 가슴이 그렇습니다. 아픈 사건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30대 후반이 되도록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어머니를 찔러서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또 내려졌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우모 씨입니다. 30대 남성이고 후반인데요. 집에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술에 취해 있고 자주 술을 먹으니까 어머니로서는 사실 잔소리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직장을 가지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예. 이렇게 잔소리를 했다라는 이유로 꾸지름을 했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에 대한 존속 살해 행위를 벌인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이런 말다툼 과정에서 뺨을 때리니 그 의자 같은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을 하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서 존속 살해에 이르게 됐는데요. 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가거라 이렇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 아들은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즉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망을 갔고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버리는 등의 증거를 인멸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좀 감성적인 얘기를 하면 좀 그러긴 합니다만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갈아입어라라고 얘기를
해서 참 그 부분이 뭐 많은 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은 오히려 본인 살 궁리를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라고 하니까 실제로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잔혹성과 폐륜성이 극심하다라고 재판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유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들은 아마 평생 속죄하면서 어머니의 모성애나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반성하고 속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 심신장애를 주장했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했다가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 일입니까? 변맹 당시에 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라는 심신장애, 상실, 미약 주장을 1심에서 했다가 예. 요즘에 술에 취해 있어서 범행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주장을 철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20년이라는 중형이 이루어지고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되지 않다 보니 다시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겠다라고 했지만 철회돼서 항소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 선처한다는 게 아니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일단 내용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예. 이 사건은 상습 상해, 상습 폭행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쇼트트랙 선수 인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기소돼서 지금 1심에선 징역 10월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가 실제로 증언대 앞에 쓴 겁니다. 증언대 앞에 서서 했던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싸기채로 맞아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피해까지 입었으며 밀실에 끌려가서 공포스럽게 이런 폭행을 당했고 다른 선수들도 맞아서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 피해를 입거나 이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둘 정도로 엄청난 피해에 시달렸고 본인 역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해서 주요 사건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는데 저희가 하나만 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어떤 그 처벌 수위라든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피해자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신석희 선수는 끝까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예. 용서받기 어려운 그 잔인한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항소심에서 다른 추가로 합의된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양형 자료가 없으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다시 유지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다른 양형 자료로서 반성하거나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해줬거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